네, 정치현안 직설 월요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의 남자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월드컵도 사실상 한국 국민에겐 끝이 났고, 뭐랄까요? 재미없는 시기이긴 한데요. 네. 정치권은 더 재미가 없습니다. 훨씬 재미가 없네요.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좀 지나치게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 얘기부터 저희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요. 원래 저희 이제 김성현 소장께는 월드컵 우승은 누가 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도 썩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민의힘이나 그쪽에서 하는 얘기 중에는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게 뭐랄까 참 듣기 힘든 얘기를 해서요. 일단 권성동 의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에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세월호 단식장 앞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폭식 투쟁하던 일베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일베화함으로써 세월호를 한 진영으로 몰아넣었던 반대적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베도 욕하지만 세월호 유족들이 그러니까 중립적인 사람들인 건데 그냥 이 정부로부터 알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고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밝혀달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었는데 보수 우익인 일베들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세월호가 좌익인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네. 이번엔 그 일베 노릇을 권성동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단체, 민변 이런 단어들을 선택적으로 거론하면서 종복 이런 거 그다음에 횡령 이런 네네, 단어들을 네. 끄집어내서 너희들 지금 옆에 있는 민변이랑 시민단체랑 계속하면 너희도 좌파되는 거야. 네. 유족들. 네. 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지금 97명의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한 170명 모여서 유족협의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 내에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논쟁이 있겠죠. 야 이러다 우리가 좌파로 몰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시민단체하고의 인연을 끊자. 우리끼리 하자. 이런 얘기들이 논박이 벌어지면서 이런 건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는 얘기겠지만 내부에서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권성동 의원의 타격은 일배 방식이었지만 전 유효했다라고 봅니다. 아, 유효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이라고 하기에는 정치는 이런 전략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세월호 때 주호영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해상교통사고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었을 땐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해상교통사고라는 게 나기도 나죠. 근데 이런 대형 사고에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번도 지금 마찬가지의 스탠스를 잡아서 지금 한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은 받겠지만 이태원 유족들이 힘을 잃으면 여기가 흐지부지해지면 그것으로 윤석열 정부를 보호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나쁜 형태의 전략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정치인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소장님. 네. 근데 이 분이 이런 발언을 하면 당연히 절반의 국민에게는 욕을 먹을 걸 감내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 누군가에게는 듣기 좋은 얘기처럼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 자신의 그런 마음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즉 이제 저는 권성동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혹시나 대통령실에서도 혹은 대통령조차도 이런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는 마음을 보여주고자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대통령실 대변인 노릇한다고 봐야죠. 대통령실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윤핵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고려해 볼 때 대통령실의 기조와 크게 어긋나는 이야기를 권성동 의원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놓고 보면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탄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태원 유족 협의회를 무력화시켜서 국정조사를 흐지부지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에게 이 일로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게 만들겠다는 충정의 발로라고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권성동 의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 유가족 협의회가 듣기에도 금도를 넘어간 선을 넘은 발언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저조차도 사실 기시감이 딱 들고 그 폭식투쟁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 권성동 의원은 저는
권성동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당권 경쟁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자신이 우위에 서고자 하는 전략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거기까지 내다 보더라도 다른 의원들 있잖아요. 다른 의원들도 거의 유사한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같고 더불어서 국정조사에 불참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시기라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싶네요. 그러니까 다 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건 국민의힘 내 홍위병들 뿐이지 않습니까? 누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는 사람들을 후들겨 패고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는 건데 네. 그 대상이 어떤 때는 자당 내 중진 의원이 될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 대상이 어떨 때는 민주당 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필요하다면 이태원 유족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때려잡음으로써 대통령으로 하여금 흡족하게 저 사람은 진실한 나의 사람이로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다음번 공천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같이 방송을 매일 하시는 그 진중권 작가는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집단으로 실성한 것 같다. 그런 표현은 뭐 너무 나간 표현일까요? 근데 그 지금 기본적으로 150명이 넘는 국민이 참사를 당한 이 상황에 대해서 왜 놀러 갔느냐 이렇게 뭐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정부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아니 놀러 가는 사람들 그럼 죽어야 됩니까? 뭐 한두 명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150명이 넘게 한 자리에서 같은 사인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안 물을 것 같으면 정부가 뭐하러 존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볼 경우에는 진중권 작가의 표현이 좀 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그 측면은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로 이제 이어지냐면 국정조사로 이어집니다. 일단 지금 특위위원들 대부분 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알려지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 야3당이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야3당이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상황을 보면 나갔던 특위위원들이 다시 들어오거나 국민의힘 쪽에선 참여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밝혀왔어요. 야3당이 뭐 계속 하면 된다. 저도 그런 의견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조사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야3당이 주도하고 있는 그 국정조사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할까?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나마 정신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들어올 확률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 당장 그만둔다라는 이야기보다 이제 시위 형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 때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세월호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증언과 증거 제출에 대한 강제력을 더하는 내용들로 법안이 통과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합의 사항에도 들어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해당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실형 포함해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네. 증인이나 증거 제출을 안 하기 어려울 것이고 지금 뭐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거부한다 그러는데 워낙 이 전방위적 무능 정부라서 자기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법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예. 저 지금 자료 요구하는 거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 추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 정치적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이상민 장관을 법적으로 처벌한다, 뭐 경찰청장을 어떻게 구속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상 규명을 해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집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땐 300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장됐을 때도 그때도 국조특위는 계속 깨지고 나중에 청문회도 못하고 그 당시에도 뭐 국민의힘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있었던 이 가습기 특위 때 청문회를 했었거든요. 전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환경노동위원장실 수석보좌관으로 그 청문회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인데 그때도 보면 김성태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거부하고 나가요. 근데 그 현장에는 날 때부터 가습기에 피해를 입어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던 초등학생까지 증인으로 다 나와 있었는데 네, 뭐 기억납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다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뭐 패턴대로 해오던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은 결국은 규명되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마치 다 예견하셨다는 듯 김성현 소장께서는 전혀 신기하지 않다라는 반응처럼 느껴지네요. 예, 뭐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이들에게서는 정권의 안위와 대통령님의 심기만이 중요할 뿐이니까요. 네. 뭐 국민들이 100명 죽은 게 그래서 나한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당장은 법적 처벌은 피해 나갈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죠. 예. 아, 저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인가?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전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사, 네. 국정조사, 진상조사 등을 거치면서 자료들이 축적되면서 결국 진상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이 진상이라는 게 그러면 뭐 이상민 장관이나 보면 양쪽의 세계관이 그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뇌진탕 이야기를 꺼내죠. 그리고 검사는 마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개인의 잘못일 거야라는 이 집착이 혹은 뭐 민주노총의 각시탈을 쓰고 와서 바닥에 뿌렸다. 기름을 뿌려서 사람이 넘어져서 뇌진탕에 걸렸다라는 보수 유튜버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뭐 이렇게 해서 힘을 얻는 것 같지만 정작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가면서는 이런 의견들은 힘을 못 받거든요. 거꾸로 민주진영에서도 뭐 그럼 이상민 장관이 저기다 사람들을 몰아서 다 죽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을 리는 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구조적인 무능과 그 당시 현장에서의 대응의 무능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잘못들이 중첩되면서 이와 같은 참사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 지금 검찰들은 현장에서 벌어진 작은 참사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그게 죄를 물을 사람들 죄를 물어라면서 이제 용산자가 붙어 있는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수준에서 이 일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민주당 그렇다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짚어보는 방향으로 진전해야 되고 저희는 특히나 진상조사와 관련돼서는 지난번 세월호 때 한번 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많은 교훈들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얻었거든요. 이번에 그것에 준해서 그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단체를 만드는 일로 이 일은 진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민주당 얘기 잠깐 해주셔가지고 국정조사 본조사에서는 그러니까 뭐 야당이 또 얼마만큼 실력을 또 드러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인사청문회라든지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국무위원들 특히 뭐 한동훈 장관에게 이제 질의응답하는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의 좀 안타까운 그런 실력이 드러났던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국정조사는 성격이 다르긴 달라요. 다르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이제 진상 규명 국정조사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 중에 뭔가 국민의 기대에 그렇게 크게 부응하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명분을 더 안겨주는 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겠죠.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의 법적인 책임을 묻는 데 골몰을 하거나 예. 자, 마약 수사를 하느라 이날 참사가 벌어졌어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 사건만을 파헤치려고 또 시도하거나 결국 이런 것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좀 더 큰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문제. 10만 명의 인파가 모인다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뭐 했는지 자치단체는 뭐 했는지 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이상민 장관은 그전에 어떤 사전적 예방을 했는지를 포함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따져야 되고 또 해당 시기에 벌어졌던 대통령실의 대응, 그다음에 준비 이런 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작업을 물론 충실하게 해야 되겠고요. 예. 이날 또 나와갖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라면서 신문 기사를 소개하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보좌진들이 써준 자료를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예. 질문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자, 이상민 해임 건의안 통과됐는데 뭐 대통령은 당연히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월요일자 방송이고 뭐 지금까지는 뭐 아직 뭐 거부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거부하겠죠? 지금까지 있었던 해임 건의안 중에서 정부가 거부했던 유일한 사례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였습니다. 그 네. 외에는 사실 예전의 기억들 되살려 보시면 김두관 장관 같은 경우는 한 그냥 청년의 물러났죠. 시위 네. 뭐 이런 것을 시비를 걸었고 탄핵
아니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그걸로 물러났습니다. 예, 예. 자진 사퇴 형태를 취하긴 했는데 그만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 의중을 무겁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하고 총질하면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적일 뿐이죠. 적이 이 소총을 갈기다가 수리탄 한 방 던진 겁니다. 네. 이건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우리 진영을 지키는 게 중요한 문제이지 그것을 국민들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뭐 이 가당치 않다는 이 무대응적인 기조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인데 어차피 민주당 뒤에 서 있는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예, 예. 내 진영을 위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해임 건의안은 무시할 겁니다. 반사라고 네. 외치고 끝내겠죠. 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탄핵 소추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탄핵 소추안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데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일단 이상민 장관은 현역에서 물러난 상태를 만들 수는 있는데 네. 3개월 후에 탄핵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3, 4개월 후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탄핵 소추는 전 좀 신중하게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보다는 국정조사에 집중하면서 구조적으로 정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잘못 대응했고 무능력하게 대응했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일의 행적을 밝히는 건 이미 검찰과 경찰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벗어나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기로 했는데 왜 적절한 대응책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팁을 계속 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건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하는 전망이긴 합니다만 실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그렇다면 많이 낮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높아요? 일단 지도부와 민주당의 입장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는데 면밀한 내부 검토가 좀 이어지겠지만 특히 지지자들의 여론의 압박 이걸 좀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있을 거라서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탄핵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탄핵이 국민들의 최소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논리의 전파 네. 이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약간 반복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가족 얘기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근데 유가족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은 책임자의 경질이기도 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떤 경질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당연해 보이거든요. 근데 유가족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국민의힘은 왜 이 해임 건의안에 이렇게 발끈하는 걸까요? 그건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께서 최측근으로 여기고 있는 충암고 서울법대 4년 후배이기 때문에 네. 여긴 꼭 지켜야 된다가 우선인 거죠. 민심은 그 다음인 겁니다. 대통령의 윤심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민심이 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중요하겠습니까? 150명이 그냥 길거리에서 정부의 이 아무런 대응이 없는 가운데 사망한 사고예요. 어떻게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는 사람들이 정치라는 게 정상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이 정치인들은 특히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해임 건의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다라고 국민의힘 주장하는데 그 얘기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이 발의돼서 검찰이 수사를 멈췄나요?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안 하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치적 공세와 아무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고 국정조사를 망치고 빠개뜨리려고 국민의힘이 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해임 건의안에 대한 반대가 오히려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방탄인 것이죠. 그래서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방탄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방탄임을 국민의힘이 애써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냥 여론을 주도하고 싶은 이제 소재 자체가 양쪽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 쪽은 국정조사 본조사에 들어가면 다른 이슈보다 국정조사 이슈가 더 부각되길 원할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부각되는 거를
뭐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뭐 이재명 방탄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볼 때 국정조사가 본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들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거나 아니면 이상민 장관이 파면이나 뭐 어떤 경질이 된다 한들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방탄이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예, 뭐 전혀 안 되죠. 그건 검찰을 예를 들어서 항의 방문을 하거나 검찰총장에 대한 교체를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다면 수사를 방해한다고 하겠지만 해임 건의안 발의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요. 예, 그리고 해임 건의안이 나오면 뭐 언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보도를 안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하나 더요. 그 유가족들 얘기를 저희가 초반에 했으니까 요 내용도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출범한 겁니다. 유가족 협의회가요. 물론 다 모든 분들이 모인 건 아닙니다만 1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공식 기구가 됐잖아요. 대통령은 안 만나줍니까? 뭐 당연히 만나야 되는 일일 텐데 당장은 안 만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이태원 경찰서에서 부주의하게 대응해서 생긴 사고인데 대통령이 거기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상민 장관 기소할 수 없는데 정부의 잘못이 아닌데 이건 이태원 경찰서랑 이태원 소방서랑 이태원 구청의 잘못이니까 거기 가서 따지라고 하겠죠. 아니 근데 너무 상식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 같아서 이게 뭐랄까 물론 저도 만나지 않을 거고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들은 직접 불러서 만나서 잘했다고 격려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국가적인 아픔이었고 국가의 대참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지고 뭔가 애도의 기간도 가지느라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들인 거는 저도 이해해요. 근데 공식 기구가 이제 탄생했으니 공식 기구를 대통령이 방문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너무 상식적인 요구 아닐까요, 이거는? 글쎄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족협의회를 정치적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변과 시민단체 편을 드는 정치적인 집단을 대통령이 왜 만나겠습니까? 아마도 만난다고 한다면 민변과 시민단체의 이 참사 개입을 반대하는 유족의 모임이 결성된다면 그 사람들 불러다 밥 먹는 일이야.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치적 집단으로 만들어서 이들의 목소리를 줄이려는 것 외에는 뭐 별다른 생각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본인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압사가 아니라 뇌진탕이라는 세계관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좀 더 진짜 편하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제 이런 똑같은 상황이 뭐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었다 하면 아마 똑같은 비판을 다수의 국민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상식적인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질문 드리기 좀 지겨운데요. 상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측면이 좀 아쉬워서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뭐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책임이 없는 장관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참사 문제를 수습하는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관행을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정확히 책임지는 형태로 바꾸는 것.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 속의 비정상의 정상화고 그래서 지금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기관 대책 회의할 때 대통령이 정확히 필요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라는 입장. 대통령이 나를 그리고 내 후배인 이상민을 기소할 수 없다면 이건 이태원 경찰서와 소방서장의 잘못이다. 네. 거기서 대응하면 되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서고 설치는 것 자체가 네. 그것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저랑 이름이 똑같은 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었던 김성애 씨가 이제 그 뭐 대통령이 무슨 어버이냐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버이 수령이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국부도 아니고 그런 국민들이 아파하는 문제 일일이 내가 가서 사과하고 이럴 수 없다. 법적으로 나한테 책임 있으면 지겠지만 나한테 책임이 없는 문제는 경찰서장한테 가서 따져라. 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탄핵 소추안 얘기도 이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이제 율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비웃을 것 같아요. 대통령조차도 무슨 야당이 탄핵 소추안 얘기를 하냐고 가바로가 안 될 거다라는 식의 아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건 문제는 말씀드렸던 대로 예, 안 될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매우 면밀하고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자, 국회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안 어떻게 될까요? 15일 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지금까지는 뭐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예산안은 왜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할까요? 법인세 때문이죠. 3천억 이상의 순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조정할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 부양의 효과가 지금까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인데 이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라고 국민의힘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네네. 대통령 본인은 뭐 경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재부가 그냥 그렇게 써오니까 읽고는 있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경기 부양의 효과에 대해서 정부가 논박하고 있지 못해요. 그냥 예. 그렇게 될 것이다. 음.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35%에 달하던 이 초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22% 연내로 감세했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감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들은 대부분 주주들이 배당으로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지 투자로 다시 이어졌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뭐 서울대 이중구 경제학과 교수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 법인세 감세가 투자로 이어졌다라는 어떠한 식의 학문적 근거도 지금까지 제시한 학자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의 순위에서 제일 우선은 기회인 거죠. 아이템인 거고. 기회와 아이템이 있으면 기업이 없는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는데 유보금이 많다는 이유로 갑자기 어디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경기 부양에 어떤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깎아야 된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이유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전 민주당이 양보해 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딴 정부도 아니고 균형 재정을 주장하는 정부인데 감세를 하면서 균형 재정을 하겠다? 세금도 그러니까 세입을 줄이면서 재정을 균형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적자 재정 그러니까 어디선가 돈을 깎아내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정부 추진하고 있는 거 보면 의료보험료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 부담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복지 관련 세대에서도 예산을 늘린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들의 인구가 많아져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5% 늘어서 의무 지출이 늘었을 뿐이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복지 정책을 펴기한 재량 지출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 규모가 축소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 2023년 경제가 어려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 운영 정책을 짜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줄 필요가 없죠. 법적으로 힘이 있는데 법인세는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입장, 뭐 윤석열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 낙수 효과나 이제 법인세 감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 왔는데 뭐 예산 특히 이제 보수 정부 들어서면 예산안 통과 시점에는 항상 거론됐던 그런 메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예산안 통과 부분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학문적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는 법인세 감세 부분이라서 저도 두루두루 이제 뭐 경제 전문 출신인 의원들 이런 분들이 인터뷰하는 거 국민의힘 의원들 인터뷰하는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딱히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의 기조가 그렇다 하니 이제 대변하러 나오신 분들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요 문제는 좀 첨예한 사안이라서요. 저희 아까 그 국민의힘 얘기하면서 요 내용도 잠깐 그 언급이 되긴 했는데 관저를 갔다 온 윤핵관들 4분하고요. 지도부 2분하고요. 약간의 균열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 국정조사 이거 왜 합의해 줬냐. 뭐 이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균열이 더 커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거죠. 합리 좋아하고 있네.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린 짓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예. 경고를 하는 것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치 짬밥이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5선의 국회의원이니까요. 야, 대통령 임기는 5년이야. 네. 5년 대통령 지나가면 지나가고 난 국회의원 더 해야 돼라는 입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이라서요. PK와 TK를 중심으로 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서 가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주호영 의원도 TK 출신이긴 하지만 근데 다음번 총선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은
과반 이상의 의석을 국민의힘이 확보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같은 수도권 정책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서 민주당한테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뭐 민주당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서 비판받을 지점은 있지만 예. 최소한 지금 국민의힘처럼 뭉개고 있지는 않은데 수도권을 지난번에 제 지금 기억에 전체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몇몇 명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런 상태로 또 국회가 구성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레임덕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국회 본인 지지율도 낮은 데다가 의석수도 과반수를 확보 못하면 말 그대로 윤석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네. 그냥 본인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검찰, 경찰 이런 거 동원해서 여기저기 하고 싶었던 수사나 마저 이거 뭐 열심히 털고 다니는 정도가 국정 운영에 다일 텐데 그걸로 나라 운영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인식을 주호영 의원이 갖고 계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도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빼앗아 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이건 정책 기본이에요. 그런 힘도 없으면 이건 윤석열만 레임덕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레임덕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 지난번 2016년에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판단이 똑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친박 반박을 떠나서 비박도 있고 반대하는 반박도 있고 친박도 있고 진실한 박근혜 사람인 진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진실한 윤석열의 사람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나만 살면 된다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예. 당내에서 입지는 없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윤핵관들의 난동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상황으로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도 확장 기조라든지 지역 확장 기조가 아니라 지역 고립. 그러니까 세대 안에 갇혀버리거나 지역 안에 갇혀버린 기조로 더 나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드러내거나 다른 이견을 낼 수 없는 당내 분위기도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있을 거고 이제 거기에 약간의 제동을 걸고 있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네. 그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럼 정진석 비대위원장은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뭐 계속적으로 윤핵관 호소인이라는 이준석 대표의 비아냥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어차피 끝까지 당대표는 못할 것 같으니 이번에 5월까지라도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기 좀 재미를 보고 싶었는데 윤핵관들이 나와서 안 돼. 네. 2말 3초야. 네. 라고 말하면서 무안을 당했잖아요. 네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들어가서 무슨 시시껍절한 농담에 무슨 강아지가 어쨌느니 빈살만이 어쨌느니만 듣고 나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들 중 핵심적인 얘기는 윤핵관들이 듣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망신을 당한 거죠. 망신을 당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수는 없으니까 주어진 권한 안에서 당대표 노름을 조금 더 하다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그러니까 지금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다음이 있는 정치인에게 즉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정치인에게 보여지는 행동과 말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일 텐데 비대위원장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그 실제 그 윤핵관들에게 드러낸 적대적인 감정을 비춰 보면 이제 차후에 벌어질 당권 경쟁 어떤 구도 안에서 지도부와 윤핵관이 서로 다른 사람을 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전망도 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정진석 의원이 무슨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도부니까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파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실제로 이 당권 투쟁으로 들어가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란 거는 뭐 허수아비입니까? 예, 아무도 안 들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의미가 없죠. 너무 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입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 듣고 움직일 지역위원장이나 네. 당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네, 네. 이번 3월까지 있는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누리시는 정도가 예. 뭐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인 생의 끝인가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은퇴 선언 안 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출마를 하게 대통령이 용인해 줄지 여부 정도가 남아 있을 텐데요. 예. 그건 본인이 정할 몫은 아닐 테고요. 네. 윤핵관들과 대통령이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가장 누가 유력한 당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뭐 저희가 대본상 적어놓은 거는 차기 당대표감으로 김기현 의원을 점지해뒀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오늘은 좀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정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 예,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당헌을 고치든 안 고치든 유승민에게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 두 네. 번째는 진실한 윤석열의 사람인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진실한 윤석열의 사람들이 윤핵관들은 무능해서 당원들에게 표를 받을 수가 없고 예. 그나마 인지도나 뭐 이런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은 진실한 윤석열의 사람이 아니고 예. 이런 중간에서 누군가가 타협을 봐야 되는데 뭐 그런 타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면 전부 다이기도 하고 전부 다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이런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일정 부분 타협할 가능성도 점쳐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장제원 의원 갖고 유승민 의원을 못 이긴다 판단이 들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누군가 손잡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 아마 사무총장 자리 정도를 요구하면서 연대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심하다라고 보는 게 일국의 대통령을 일궈낸 집단이 당대표에 나갈 정도의 능력도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네. 뭐 당대 관계가 수직 계열화되어 버린 상황이니까 사실상 당 대표를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줘도 당대표를 할 수 없는 윤핵관들의 정치적 위상이라는 게 그게 한심한 거죠.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은 룰을 변경하게 되면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건 대부분의 어떤 평론가들께서 전망을 해주신 바 있어서 뭐 9대1, 뭐 8대2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7대3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9대1로 그 룰을 변경해도 출마하겠다는 게 유승민 의원의 의지인 것으로 이미 뭐 다 공언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유승민과 맞붙어서 혹시나 지게 되면 이건 뭐 그 어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계획과는 너무 다른 결론이 나와버리니까 아예 배제할 수 있는 룰 변경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9대1이 아니라 100% 당신만 보고 가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혹시? 뭐 민주당도 지금 25%로 누리고 있는 마당에 뭐 0%로 가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70%인 상태에서도 당선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워낙 당내에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긴 한데 근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10년, 20년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놓는 것 자체는 본인이 정치적 커리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꼭 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들 광분하고 있지만 이 정권이 지나가고 나서 돌이켜보면 네. 아 그때 유승민 말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 당대표 도전의 성패를 떠나서 도전을 해놓음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각을 세워놓는 것. 그래서 다음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서 본인의 지지율 25% 과반도 안 되는 국민의힘 의석으로 레임덕이 빠르게 오고 지리멸렬해진 상황에서는 비주류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때까지 염두에 두고 한다면 지금은 각을 세우고 싸울 필요가 있는 시간인 거죠. 예. 이건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됐고요. 예. 그런데요. 그 아까 저희 이제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할 건데 상승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늘 리얼미터 보니까 38.4%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일리안이 의뢰했을 땐 40%대 조사도 나왔고요. 한국갤럽도 30% 중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계에 대한 대응을 잘 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지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크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진보가 0이고 보수가 100이라는 수치가 있고 가운데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여기 0부터 100 사이에 다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중도라는 게 50 중도, 40 중도, 60 중도가 있고 진보도 20 진보, 30 진보가 있고 보수도 100 진보, 80 진보가 따로 있어서 극렬한 사람부터 중도층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의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민주당 집단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집단이 하나 있고요. 중도층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분야로 세분화가 되는데요. 정치 아주 고과저층이라서 민주당, 국민의힘 하는 게 다 꼴보기 싫어서 모여 있는 사람들도 네. 그룹으로 존재하고 예. 그리고 이런 정체성 등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노조는 꼴보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죠. 네. 예.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꼴 보기 싫다고 생각하는 그룹도 있고 네네. 중도층들은 아예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도 모른다라는 중도층도 또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네네. 이 대통령 이름도 모르는 중도층과 노조는 무조건 싫어 중도층은 한 중도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은 이 원래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47%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저렇게 무능한 대통령은 처음 봐라고 고개를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거 한 측면. 예. 그리고 이제 노조에 대한 탄압을 신난다고 박수를 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그룹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이게 하나의 그래프상에서 쭉 중간까지 치고 올라온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네. 40%대를 회복하는 것 의미 있는 수치고 가능하겠지만 예. 그럼으로써 중간에 더 심하게 반목하는 그룹도 늘어날 겁니다.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노조에 대한 대응은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 저 뭐야? 뭐 수사관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반감까지 고려하면 그리고 많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나쁘게 평가하는 게 이제 과반을 넘는 조사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으로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의 생각은 오판일 가능성이 높죠. 그 오판이거나 착각을 할지 모르는 분들이 더 심한 오판과 착각을 할까 봐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지지율 올랐다고 박수치는데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유튜브 엄청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의 마음의 위안을 그 유튜브에서 받으면 그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고 예. 전 계속 쳇바퀴를 돌 것이다. 예. 다음번엔 어떤 노조를 때려잡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일 것이고 예. 다음번 때려잡을 노조가 정해지면 또 그 노조를 때려잡고 또 대통령이 원래 잘하는 수사를 계속 해나가고 예. 뭐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의 어떤 종료가 남긴 게 분명히 있고 이제 그 사실은 화물연대를 귀족 노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민주노총을 귀족 노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전통적인 논리였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화물연대를 귀족 노조라고 비판하면서 어떤 동질화를 했던 거죠. 민주노총 소속이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그 노조 중에 때려잡을 노조를 적절히 선택해서 또 이 기조를 이어나갈 거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크게 착각하거나 오판을 한 분들께서는 아마도 이 기조를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게 첫째고 둘째로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유가족 협의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제 이런 정책의 기조들을 이 화물연대 파업에서 승리한 거라고 착각해서 이쪽으로 옮겨 붙어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는 착각을 모든 방향에서 다 이어나갈까 봐 전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착각이 아니라 그게 소신이었고 소신이 통하잖아라고 지금 굳게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전쟁, 언론과의 전쟁, 노조와의 전쟁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이렇게 나갔던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적을 섬멸해서 이 전쟁을 이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전망을 세울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당장 이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저 세력들, 민주당, 언론노조, 그리고 노조. 여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섬멸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선적인 과제로 나서고 있으니까 협치고 뭐고 없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총구를 겨누고 지금 상대방과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뭐 대상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노조 닥치는 대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들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나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세계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절대 설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언론 노조의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 대통령님의 진심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일 거로 볼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 전쟁의 기조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갈 겁니다. 떨어져도 이제 가장 낮게 봤던 수치가 24%인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요. 그 이하로 사실 이것이 많이 낮다고 평가를 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떨어지더라도 이제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얼마나 더 때려잡을 것인가 한번 보죠.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상황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나아가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보도가 있어요. 한겨레 보도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문 전 대통령까지 가긴 좀 오바스럽다는 뭐 내부 결론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을 줄 알아? 라고 말씀들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려서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이 이 정부의 목표일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는 흔들림 없이 나갈 겁니다. 뭐 지금 검찰 수사 현장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면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조만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통해 알려줄 겁니다. 인사를 통해 알려준다는 말씀은 누군가 갈아치우겠죠. 지난번에 제대로 다시 해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보시면요. 그렇죠. 750명을 맞습니다. 바꾸는 네네. 특수부 대규모 이동을 해놓고도 그걸로 모자라서 수원 이지청 이 검사를 무려 차장 검사했던 사람을 감사원의 부장 검사로 강등시켜서 2년 만에 파견직으로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딱 빈틈없이 차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원래 파견 안 보내던 감사원 한 사람 파견돼서 자리를 빼버리고 네. 평택지청장을 임시로 데려와서 앉히잖아요. 네. 똑바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장관이 판단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인사 네네. 조치를 한 건데 네네네. 만에 하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런 내용을 한겨레 신문에 흘린 네. 검사를 찾아내면 예. 갈아치우겠죠. 어떻게든 다시 수사해가지고 문 전 대통령까지 엮어 넣어라. 이런 하명이겠네요. 인사로 말해준다는 것은. 근데 뭐 그게 처음 그러니까 뭐 하명이고 자시고 이 정부에서는 수사 지휘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럴 결사대를 뽑아서 750명이나 인원 이동을 시켜놓은 상태인 겁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특수부를 내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숙식을 해온 사람들을 이번 정권 수사에 요직에다가 배치시켜서 그들이 알아서 수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휘를 따로 할 수 없도록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특수부의 브레인이었던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배치해 놓은 그림.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특수부 라인. 여기에 직할체제에서 어떠한 누구의 개입도 막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으니까요. 네네. 말 안 해도 알아서 하겠죠. 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지금 전 정권 털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 건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물론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봤을 땐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고 저는 보고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대중이 느끼는 감성은 이미 이재명 당대표도 어느 정도의 연관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인식을 갖게끔 이미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여기서 특수부 검사들을 좀 격려하고 싶은데요. 격려를 해주신다고요? 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수백 명의 인원들이 투입돼서 이번 수사를 하고 있는 핵심은 이 법조계와 정치계에 대한 로비를 담당했던 김만배가 그 대장동에서 수익을 가지고 여러 가지 건대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실과 밀약을 맺어놓고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구조였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동규가 1억 받았다, 무슨 정진상이 1,000만 원 받았다, 김용이 뭐 1억을 받았다 이런 게 지금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대장동 사건을 설계하면 설계를 도와줬던 이재명 시장에게 돌아갈 배분은 5천만 원 1억일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김만배가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입증할 건 딱 하나. 김만배가 이재명에게 혹은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로비 자금을 주고 재당정을 설계했다. 이걸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외의 네.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사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특수부가 지난 1년 동안 못 찾아냈지만 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박영수 특검의 인척인 이기성 씨한테 100억 보내고 예. 박영수 특검의 따님한테는 11억 빌려주고 그냥 박영수 특검의 따님에게는 대장동 아파트 분양도 해주고 그다음에 곽상도 이 민정수석의 아들은 취직시켜줬던 퇴직금을 50억 주고 예. 돈들이 뭉텅뭉텅 나가는 흔적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을 만들었던 최대 은공자인 이재명 시장에게만 한 푼도 안 주고 무슨 1,000만 원, 2,000만 원 찌질하게 보내줬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만배로부터 정진상, 이재명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최소한 김만배 진술이라도 예. 지금 남욱이 얘기하는 김만배한테 들었다가 소용이 없어요. 김만배 씨가 지금
자유의 몸으로 길거리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런 진술들을 찾아서 그 증거를 찾아서 국민들을 납득시키면 됩니다. 예. 전 검찰을 그렇게 독려하고 싶어요. 그걸 해갖고 와라. 네. 이번에 나왔던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 그 공소장에 보면은 그 처음에 뭐 압수수색 영장이었나요? 그때는 어 정치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이런 언급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그냥 동지란 표현 정도만 들어간 것 같더군요. 그런 걸 보니까 뭔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건과 유사하게 이재명 당 대표를 엮어 넣기에는 아직까지 뭔가 핵심적인 거를 찾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정진상 실장만이라도 김만배하고 금전 거래를 해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대장동 사건을 설계했다는 증거를 갖고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관계는 상하가 아니고요. 예. 말 그대로 동지 관계입니다.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둘의 같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아오지 못하면 그건 검찰 책임이지 이재명 대표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증은 검찰의 검찰 쪽에 있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짧게 전망 하나만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MB 사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 이제 이런 내용이 단독 보도로 나왔네요. 뭐 MB 사면 가능성은 이미 대통령이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언급을 했었죠? 그 아주 뭐 장기간 작년 11월에 그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반대가 있더라도 설득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네. 대통령 이미 공약으로 얘기했었죠. 정치적으로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면하겠죠.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 본인이 안고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에 복권 빼고라는 기사가 왜 단독으로 나오냐면 대통령실이 지금 간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는 것이 맞겠는지에 대해서 간 보는 것이고 김경수 지사를 정치적으로 능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당연히 그리고 지금 김경수 지사는 징역 2년에서 지금 4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사면이라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면 복권은 당연히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표와 바꿔치기 하는 것 자체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의 간을 보고 있는 것 이거 되게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그나마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그 뜻으로 지금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국민 통합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2년도 형기를 살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를 동시에 사면하는데 한 사람 복권을 안 시켜준다?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복권 시켜주면 김경수 전 지사가 마치 정치를 다시 할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뭐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는 저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망신을 주고 간을 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의 남자 김성애 소장과 정치현안 직설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직설 월요일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